바렐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사는 검술의 대가다. 이미 검과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수련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30이 넘도록 연인이 없다는 것. 그의 존경받는 노부치는 이 문제를 자주 꺼내며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 사실 그는 수련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20년은 충분하다며 얼른 장가가라고 말한다. 노부치는 나이가 있어 아들이 효도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바렐의 주된 일은 마을 주변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는 여기 다 내 자식들이라고요 라는 핑계를 댄다. 게다가 아직 아내가 없으니 손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냐고. 아버지는 이 무도관에 예쁜 여자들이 넘쳐난다며 아무나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부추긴다. 바렐은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안으로 들어가 그는 수련을 계속하며 제자들을 지도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렐은 늘 검을 손에 쥐고 살아왔다. 어릴 적엔 위대한 검사가 되길 꿈꿨지만 자신감은 부족했다.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스피드도 줄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느낀다. 비록 위대한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는 가르치는 재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화에 들어오고 대부분은 훗날 성공을 거둔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 아내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부드럽게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답한다. 바렐은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무력화시켰으니 하지만 그녀 역시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 그때 밖에서 옛 제자인 알루시아가 문을 두드린다. 지금은 왕실기사의 대장이 된 그녀는 바렐의 가르침이 보답받는 순간이다. 바렐은 왜 왔냐? 묻자 알루시아는 자신도 부하들에게 검술을 가르친다며 오늘은 바렐이 왕실기사단의 특별 지도자가 된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한다. 바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왕실 인장이 찍힌 추천서를 보여준다. 거절하면 진짜 목숨이 위험할 거라는 말에 웃음이 터진다. 알루시아는 서둘러 준비하라고 재촉하며 내일은 수업도 없으니 시간을 피해 오늘 온 거란다. 아버지는 이 소식에 찬성하며 며느리도 데려오라고 한다. 그리고 알루시아와 바렐을 맞선시키려 한다. 하지만 바렐은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를 들어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치부한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사실 알루시아는 바렐을 좋아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렐은 그녀가 아직 자신이 준 검을 쓰는지 물어본다. 알루시아는 졸업 선물이라며 소중히 여긴다고 답한다. 바렐은 왕실 기사단장이라면 더 좋은 검을 써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알루시아는 이 검이 손에 딱 맞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한다. 바렐은 늘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루시아는 이미 자신을 훌쩍 넘은 것 같아 기분이 묘하다. 그는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젊은 세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그녀는 바렐을 시골의 성검이라 부르며 웃는다. 결국 그는 진정한 대가임을 인정받았다. 검을 든 자는 마치 수호의 신전과 같았다. 알루시아가 맨을 성검이라 칭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검객과 모험가를 길러냈다. 맨은 자신만은 아마도 그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자만했다. 왕실 기사단의 멘토가 된 그는 이 역할이 잘 어울렸다. 무엇보다도 그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고 싶었다. 그렇게 그들은 해질 무렵 마침내 수도에 도착했다. 오랜만엔 아들이라 스승은 기념품을 사려 했다. 제자도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내어 다음 일정을 계획했다. 역시 바렐은 번화한 도시 생활에 익숙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군대 앞에 섰다. 알루시아는 맨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소개했다. 그 소식에 많은 이가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맨을 촌뜨기라 폄하하며 대단한 게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몇 마디 말 뒤 민 역시 열정적인 연설로 칭송받았다. 계약에 따라 그는 주중에 며칠씩 이곳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이 일은 도장일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달려왔다. 그녀는 알루시아와 동기인 쿠룬이었다.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현재 기사로 활약 중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녀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다. 꿈을 이룬 건 맨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들은 맨을 돕기 위해 함께할 것이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명령하라 했다. 저녁이 되자 청년은 집에 돌아와 기쁨에 젖었다. 더욱 반가운 건 집에 손님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손님은 바렐에 뛰어난 제자 중 한 명, 랜드르였다. 그 청년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었다. 반면 스승은 아직 연애 한 번 못 해봤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도로 돌아가 여자를 만나라고 명령했다. 검술 가르치는 일은 젠드리치에게 맡기고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수도에 머무르라 했다. 이 소식에 바렐은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랜드르는 아내가 갓 출산해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그는 모험가로서 위험한 나날을 보내기에 조용한 삶을 원했다. 미는 백금 등급까지 올랐으면서도 그만두는 게 아깝다고 느꼈다. 랜드르는 스승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다. 바렐은 10년 전 가르친 것뿐이라며 지금의 성취는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 덕이라 했다. 모험가는 부유하지만 늘 위험이 따르기에 이곳에 남아 검술을 가르치는 게 나았다. 노인은 그 제자를 무한히 신뢰해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아들을 수도로 보내는 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 여겼다.
베로는 원치 않았지만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다음날 맨은 알루시아에게 여관을 찾아달라 부탁했다. 그녀는 행운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그를 유혹하기도 쉬웠으니까. 전날 묵었던 여관은 좋았지만 비쌌다. 도시에 머무를 시간이 필요해 저렴한 곳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스승이 자기 집에 머무르라 권했지만 베로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슬퍼하다가 이것이 진짜 데이트라며 외식을 제안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왕실 기사단 지휘관이 낯선 남자와 다닌다며 비난했다. 베로는 알루시아가 오해받을까 걱정했다. 비난자는 리산드라였다. 그녀는 알루시아의 숙적이었다. 싸움을 피하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나 그 거구의 여성은 계속 따라와 스승이라 불리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맨은 검은색 모험가 배지를 본 적 없어 궁금했다. 그가 얼굴을 들자 리산드라가 스승이라 불렀다. 사실 그녀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옛 기억을 되살렸다. 할머니가 자신을 입양해 검술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때 일을 떠올렸다.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랐다니 놀라웠다. 리산드라는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스승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미는 웃으며 모두가 바쁘다며 말했다. 그녀가 존경받는 존재가 된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둘이 함께 온 이유를 알루시아가 말했다. 스승이 왕실 기사단의 멘토이고 맨의 숙소를 찾고 있다고 했다. 듣자 하니 리산드라는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자신만큼 뛰어난 이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만도 했다. 모험가로 오랜 세월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해온 사이였다. 오후가 되어 마침내 조건에 맞는 숙소를 찾았다. 그는 알리아에게도 감사했다. 두 사람이 정말 친하다는 말에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스승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맨은 젊은 기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침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들보다 강해야 한다며 맨과 실력을 겨뤄보려 했다. 알루시아는 그 청년을 드라운이라 소개했다. 그녀는 도전을 흔쾌히 수락했다.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뜻밖의 대결에 맨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사람들은 그를 과소평가하며 그저 대장 칭찬만 듣는 중년 아저씨라 여겼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그는 평범한 중년 남자일 뿐 최소한 젊은이들 앞에서 체면을 잃지 않길 바랐다. 대결이 시작되었다. 평가로는 드라운의 배기는 강력했지만 기술은 부족해 단순한 공격을 방향만 바꾸면 쉽게 무너질 듯했다. 사람들은 맨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일부러 멈췄다. 청년은 온 힘을 다해 공격했다. 각 배기의 속도와 위력은 대단했지만 너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다. 연속해서 밀려나자 그는 최강 기술을 썼다. 그러나 어떻게든 맨은 피하며 반격해 경기를 끝냈다. 알루시아가 부침장에게 만족하냐 물었다. 그는 즉시 생각을 바꾸고 맨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민에 대한 수군거림을 멈췄다. 저녁에 모두 모여 첫 강의의 성공을 축하했다. 드라운이 모두 계산하며 자신이 맨을 과소평가한 데 사과했다. 베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년 아저씨가 다가와 가르쳐달라 하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민은 드라운에게 개선할 점도 지적했다. 전투가 끝나고 알루시아가 부대장에게 만족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즉시 마음을 바꾸며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다며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고 칭찬했다. 다른 이들도 민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저녁에는 모두 모여 첫 강의의 성공을 축하했다. 드라운은 자신이 그를 무시했던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모두에게 술을 쐈다. 베로는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가르침을 청하는 반응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민 역시 젊은이에게 개선할 점을 여러 군데 지적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젤리치는 스승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민이 여기서 떠날 수 있어 기뻐했다. 그런 검술 재능을 평생 가르치는 데 쓰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브로우보다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아버지는 아들이 결국 신부를 데려오길 기대하고 있었다. 바레리 검술을 가르치기 위해 왕도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모두 그의 말에 잘 따르며 불평 없이 훈련에 임했다. 그는 자주 사소한 실수들을 지적해 학생들이 발전하도록 도왔다.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기에 중요했다. 말을 마치고 그가 돌아보니 모두의 시선을 받아 약간 쑥스러웠다. 다행히 전날 드라운과의 대결 덕분에 모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 후 쿠르니가 달려와 오후에 선생님이 할 일이 있냐며 도시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다. 미는 일주일 내내 여기와 숙소만 오가며 지냈다. 로스는 이대로라면 너무 아깝다며 이곳에는 놀 곳이 많다고 말했다. 동생은 매우 흥분하며 선생님을 믿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알루시아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상급자에게 새 스승이 믿을 만한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간단히 답했다. 선생님은 기대 이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속으로는 검술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서류 처리에 시간을 허비하는 건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이곳까지 데려올 수 없었다. 그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평화로운 시골로 이사온 가족에게 알루시아의 부모님은 명문검술 도장의 명성을 듣고 검술을 배우길 원했다.
자기 방어법을 배우는 건 필수였다. 이 지역엔 기사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 몇 명 있었다. 알리아는 처음엔 낯선 이들을 두려워했다. 선생님은 그걸 알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친해지려 했다. 그녀는 그의 다정함을 느끼고 걱정을 덜었다. 그의 훈련반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선생님은 검술뿐 아니라 경험도 전수했다. 무엇보다 그의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력이 약한 그녀도 단 한 해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기본 동작을 반복했지만 알루시아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힘이 날마다 향상되었고 싸움에 익숙해졌다. 특히 사소한 부분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자주 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선배 젤리기 선생님과의 싸움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 청년은 져버렸다. 알루시아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엔 흥미로웠지만 시작하자마자 선배가 배럴과 맞서며 느꼈던 두려움을 깨달았다. 그들은 선생님의 허점을 찾을 수 없어 떨었다. 맨칸, 그녀의 제자는 선생님이 조금 움직일 때 즉시 공격하는 게 매우 좋았다. 이후 도장은 다른 곳으로 교류를 다녔지만 모두 연습 싸움이었고 모기상 공격은 금지되어 위험을 피했다. 양쪽 학생들은 연습 경기를 가졌지만 승리는 대체로 미네 제자들이 차지했다. 알루시아는 한 청년과 대결했는데 전혀 즐겁지 않았다. 그는 허점만 보였고 그녀는 먼저 공격하지 않고 상대 공격을 받고 반격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왜 이렇게 쉽게 이겼지? 라며 생각했다. 다른 학교와 맞붙는 건 경험을 쌓기에 좋았다. 그녀는 선생님께 우리 도장이 강하냐 물었고 매는 부정했다. 알루시아가 항상 이기니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베로도 상대 학교 선생님을 이긴 적 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검술이 상대를 견제하는데 특화됐을 뿐이라 말했다. 때때로 양쪽 학파 중 한쪽이 우위를 차지해 누가 이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는 승부보단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집중하고 싶어 했다. 갑자기 그녀가 물건을 떨어뜨린 걸 깨닫고 되돌아가 찾았다. 하지만 상대 학교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 했다. 그들은 이미 여자에게 졌다는 사실에 분해 공격하려 했지만 맨이 나서 막았다. 그는 검술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막무가내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상대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계속 공격해서 결국 모두 쓰러지고 말았어. 스승님이 여기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와서 동시에 우리 멍청이들을 꾸짖으셨어. 간단히 말해 그의 제자가 우리보다 뛰어났을 뿐이야. 그들은 베르 앞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대신 고개 숙여 사과까지 했지. 맨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 돌아가며 비록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어. 심지어 상대편 스승님조차 실력을 인정했으니 베렐은 정말 강력해. 그러나 그는 겸손해서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 그녀는 자신 때문에 스승님이 다친 걸 보고 울기도 했어. 베로는 동생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같이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마음에 남은 좋지 않은 기억에 사과했지. 그 모습을 보고 그도 밥 먹으러 가자며 보상하려 했어. 그때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서라는 걸 알았지. 이후 알루시아의 전투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마침내 자신의 검술 스승에게도 위협이 될 정도가 되었어. 성공 후 맨은 졸업 선물로 한 자루의 검을 건네며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말했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지. 그녀는 아직 스승의 일부분만큼도 못 되지만 계속 폐를 끼칠 순 없다는 걸 알았어. 선물을 받고 난 후 알루시아는 스승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고 싶어 기사단 선발 시험에 참가했어. 거기서 그녀는 심사위원과 베테랑 기사들을 모두 물리쳤지. 모두가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으니, 즉 스승보다도 못했다는 뜻이었어. 그렇게 그녀는 최고 점수로 기사단에 가입했고 맨의 반응 속도가 최고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 여기서 알루시아는 성검을 시골에서 세계 밖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어. 그것이 재능의 낭비를 막는 길이었지. 그러려면 지휘관이 되어 여러 성과를 이뤄야 했어. 모든 걸 갖춘 후 10년이 훌쩍 지나갔고 권력과 힘을 손에 넣어 맨을 다시 불러가르침을 청했어. 놀랍게도 베르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그의 기술이 훨씬 날카로워졌다는 것뿐이었지. 몇몇은 그가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스승이 다른 사람들 눈에 합당한 위치를 갖길 바랐어. 모든 준비는 끝났지. 연습실로 돌아왔지만 알루시아는 맨이 없자 물어봤어. 로스킬 쿠르니가 그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가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동생을 질투했지. 자신도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하면 공식 연애하는 셈이니까. 그곳에서 두 사람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고 주로 여자가 놀았지만 맨은 별로 한 게 없었어. 서쪽 구역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 쿠르니가 아주 좋아했지. 맨은 시골 촌놈이라 이런 번화한 곳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마침 다른 제자가 와서 인사를 했지. F는 쿠르니와 동기였기에 둘은 친했어. 맨은 처음엔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지만 갑자기 자신을 스승님이라 부르니 당황했어. 그 아이는 잊혀진 게 슬펐지만 사실 자신이 많이 변해서 기억 못한 거였지. 연습검을 보고 훈련을 마쳤다는 걸 알자 맨은 그녀가 예전엔 냉정했지만 지금은 개방적이라 기억나게 됐어. 5년이 흘렀고 F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말했어.
스승님, 저는 지금 마법단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베로는 의아해했지. 검수라는 사람이 왜 마법단에 들어갔냐고. 그녀는 마법에 쓸 장비를 사야 한다고 했어. 작은 반지를 꺼내 불꽃 마법을 보여줬지. 그걸 보고야 비로소 정말 마법사임을 믿었어. 마법과 검술 모두의 재능을 가진 것은 드문 일이니 F가 많이 노력한 증거였지. 베로는 그녀를 좋아했기에 도장 떠날 때 아쉬웠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했어. 마침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려 했고 F는 스승에게 마법을 보여주려 했어. 검의 마법을 걸어 눈부시게 만들어 도둑을 제압했지. 쿠로니가 달려와 붙잡았어. 두 사람은 범죄 대응에 익숙했어. 검은 머리에 매는 검술의 마법을 접목한 적은 없었다며 F에게 영광을 가져왔다고 고마워했어. 다음날 아침 매는 시골 촌놈 소리를 피하려 일찍 산책에 나섰지. 그때 누군가 계속 따라와 부르는데 매는 답하기 싫어 짜증냈어.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였고 매는 길을 잃었냐고 물었지. 알고 보니 그녀는 맨의 검술 제자이며 마법단 지휘관 루시였어. 그 아이는 맨보다 나이가 많을지도 몰랐고 맨은 믿기지 않아 직접 보여달라고 했지. 루시는 산책하며 동행이 있어야 재미있다며 맨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F가 스승 이야기를 하자 루시는 매우 흥미로워했어. 그 아이는 스승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검과 마법 모두 뛰어났으며 스승이 훌륭하다고 했지. 베르는 겸손하게 모든 것은 F의 노력 덕분이라 말했어. 자신은 기본만 가르쳤다며 그 아이에게 배우고 싶냐고 물었지. 이 말에 루시는 의도를 알아채고 스승과 대결하길 원했어. 강한 상대와 싸워야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지. 즉시 전투가 벌어졌어. 베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상대가 온갖 마법으로 위협하자 검을 뽑았어. 몸을 데우진 않았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싸워야 했지. 그녀는 자기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어. 맨에게는 자신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고 맨은 자신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겸손히 말했지. 루시는 체험해봐야 알 수 있다며 거대한 불덩어리를 던졌어. 스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는 매우 흥미로워했다. 그 아이는 맨을 다시 만날 생각에 매우 설레 있었다. 마법 검술은 흠잡을 데 없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베로는 모든 것은 F의 노력 덕분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자신은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을 뿐이며 그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었을 뿐이다. 이 말은 마침내 목적이 드러난 순간이었는데 바로 선생님과 대결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강한 상대와 싸우면 자신도 강해진다는 진리를 믿기에 전투는 즉시 시작되었다. 미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위협적인 마법을 쏟아내자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몸을 풀진 못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발전을 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맨의 눈에는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루시는 도전해봐야 알 수 있다며 거대한 불덩어리를 던졌다. 베로는 피하며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불에 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 얼음 등 다양한 기술을 연속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적어도 얼음 마법은 베로의 칼에 맞아 부서질 수 있어 선생님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녀도 그가 정말 강하다는 걸 인정했다. 심한 부상을 막기 위해 미는 번개 같은 속도로 갑작스런 칼 공격을 시도했다. 가까이 다가가긴 했지만 행동하기도 전에 상대의 온몸에 불꽃이 일어나 민을 밀쳐냈다. 선생님은 거리를 두었고 루시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마법을 쓰면서도 검술 대가를 능가하는 존재라니 정말 무서운 상대였죠. 게다가 그녀는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려 했어요. 선생님도 피하려고 애썼고 불꽃 비가 쏟아졌죠. 선생님은 마법사와 싸워본 적이 없었기에 이 감각은 정말 끔찍했어요. 접근하기 어려워서 고도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싸움은 끝났을 거예요. 상대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눌러버리려 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베어내어 공간을 만들었죠. 루시는 얼음을 불로 증발시키며 다시 다가갔어요. 아직 마법을 전부 쓰지 않았기에 상대는 계속 밀려났어요. 작은 몸에서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가진 걸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2번 위협받은 후 상대도 최강의 필살기를 쓰려 했죠.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무거운 압력에 눌렸어요. 루시가 일으킨 그 압력은 거대한 지진처럼 주변을 흔들었고 만약 맞았다면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노파는 스스로 공격을 멈추었다. 자신도 이 장난 같은 행동이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인정했다. 만약 마지막 마법이 베로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승리를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노렸다고 생각했지만 맨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그는 루시가 멈춘 것에 감사하며 만약 방금 그 마법에 맞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물었다. 루시는 정직하게 폭발해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대답해 그를 놀라게 했다. 노파는 자제하면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지 않으며 가까운 사람이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담담히 말한다. 이번 교전 후 그녀는 왜 F가 그를 그렇게 존경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집에서는 아버지를 이겨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루시는
그 아저씨는 분명히 굉장히 강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했다. 덧붙여 자신이 방금 쓴 공격이 그에게 등골 오싹함을 줬는지 궁금해한다. 미는 그 공격이 정말 어렵고 상대를 웃게 만든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다음에 또 마법학원에서 만나면 오늘 일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로는 이런 분야에 재능이 없지만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루시는 자신이 새로운 마법을 배우면 오늘처럼 찾아와 시도해보겠다고 요청했다. 정말 대단하다. 장면이 바뀌고 F는 이미 기사단에 회복약을 전달하러 왔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기사단은 항상 그녀가 만든 마법약을 주문하는데 이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가 다칠 때마다 주로 약초로 만든 약을 쓰기 때문이다. 제자도 오늘 아침 싸움에 대한 사과로 맨에게 약 한 병을 선물했다. 오늘처럼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죠? 장면 전환 F는 기사단의 회복약을 전달하고 선생님과 잠시 대화하려 했어요. 기사단은 항상 마법약을 그녀에게 맡기는데 흥미로운 점은 선생님이 부상을 입을 때마다 약초로 만든 약만 쓴다는 거예요. 제자는 싸움에 대한 사과로 선생님에게 약을 선물했어요. 루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진짜 대장임을 믿게 되었죠. F는 그녀가 젊어 보이는 건 마법 덕분이라며 실제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베로도 선물을 받았고 제자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루시아가 나타나 몇 마디 하려 했고 제자는 먼저 가겠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했어요. 방 안에서 랜드라는 모험가 협회의 대표로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사단도 허락한 일이라 선생님을 초대했는데 왜 자신을 알고 초대했는지는 의문이었죠. 베로가 가르칠 내용을 묻자 제자는 던전 정복과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해 선생님의 검술 재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던전에 도전한 적이 있어요. 몬스터의 아이템은 가치가 높고 운 좋으면 보물도 얻을 수 있지만 위험도 크죠. 처음 도전에 크게 다친 경험 때문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리산드라는 선생님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루시아는 제안에 별 관심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힘을 인정하길 원했어요.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서로 다투었고 베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리산드라는 선생님이 주인과 대화하길 바랐고 기사단 규칙상 지도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베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죠. 놀랍게도 모험가 협회 본부는 기사단 옆에 있었고 제자가 선생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루시도 그곳에 있었고 선생님에게 자리에 앉으라 했죠. 선생님은 왜 그녀가 집처럼 편한지 궁금했고 더 중요한 건 무슨 일이냐는 거였어요. 그녀는 상대가 올 거란 소식을 이미 들었다고 했어요. 리산드라는 그녀가 길드장의 지인임을 밝혔다. 그가 일어나 자신을 니두스라 소개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리산드라가 소개한 최고의 모험가인 M을 매우 신뢰하는 듯했다. 이를 들은 루시도 그를 추천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비록 그가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노인은 메곤이라는 조수도 소개하며 앞으로 둘이 함께 일할 것이라 말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스승이 모험가로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 질문은 리산드라를 자극해 화를 돋웠다. 메곤은 물러서지 않고 마법단 지휘관 추천이라도 아마추어는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바렐은 이 말에 오히려 기뻤다. 아마 이번 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무례하게 대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변이 몬스터에 관한 보고가 많다며 사고 발생 시 협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숙한 자는 시작부터 포기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근거를 위해 M은 두 스승과 제자가 전력을 다해 대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M의 검술 실력이 이 임무에 참여할 만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자양은 작은 그녀와 맞붙게 되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좋아하며 기꺼이 승낙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모험가가 지켜보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이 작은 그녀와 대결하는 이는 드물었기에 그 압박감은 대단했다. 리산드라는 이날을 오래 기다려왔다.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면 참 안쓰럽다.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가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녔고 어느 날 그들은 괴물에게 습격당했다. 부모는 딸의 생명을 위해 그녀를 밀어냈고 그녀는 물에 빠져 살아남았다. 베로가 그녀를 찾아 구해주었다. 초기에는 부모를 떠올리며 자주 고통스러워했다. M도 그녀가 새 가정을 찾을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그녀는 검술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스승과 함께하면서 점차 웃음도 되찾았다. 날이 갈수록 리산드라는 생기를 회복했고 모험가에 적합하다는 평도 받았다. 이후 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다. 슬펐지만 이는 성장에 필요한 일임을 알았다. 몇 년 뒤 리산드라는 골드 등급 모험가가 되었고 강도무리를 만나면 주저없이 싸웠다. 그녀가 모험가가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다른 이가 어린 시절 자신처럼 비극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스승의 최고 검술을 전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여전히 진심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며 바렐은 제자가 자신임을 기뻐했다. 본인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재 리산드라는 쌍검을 사용한다. 그녀의 실력은 분명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지만 M은 여전히 막아냈다. 그들의 속도는 엄청나 루시도 만족했다. 그는 리산드라가 항상 진지하게 훈련했기에 이렇게 강해졌다고 안다.
그러나 그녀의 약점이 있었고 M은 이를 간파했다.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녀를 쓰러뜨리며 승리를 거뒀다. 이후 리산드라는 스승이 여전히 강하다고 칭찬했다. 그는 겸손히 10초만 더 있었어도 졌을 거라며 왼손의 약점을 지적했다. 이 일 이후 M은 의심했던 것을 사과했다. 길드장도 그에게 모든 새 모험가를 지원하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두 스승과 제자는 곧바로 임무를 시작했다. 포르타 니들이 살리카스는 행운의 3명이었다. 모두 실버 등급 모험가로 약간의 경험이 있었다. 던전에 들어가 3사람은 마법 아이템으로 근처 괴물수를 확인했다. 빠르게 고블린 떼를 제거했다. 2사람의 감시 아래 3사람은 첫 임무를 자신있게 완수했다. 그러나 리산드라는 오늘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괴물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막 그 예감을 느낀 순간 포르타가 공격당했다. 두 스승은 즉시 달려가 도왔고 그 생명체가 특별한 괴물임을 알아챘다. 리산드라는 그것을 제노 그레이블이라 불렀다. 던전 내 괴물이 줄어든 이유는 이 괴물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었다. 이름난 괴물은 매우 강력해 흔히 마주치기 어렵기에 M은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스승은 리산드라가 회복약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자신은 작은 그녀가 싸우게 하고 자신은 포르타를 구하러 가는 상황을 상상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약을 받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해하고 손뼉치며 스승의 성공을 빌어줬다. 이후 급히 달려가 청년을 구했다. 베로는 이 상황이 뒤바뀌어 당황했다. 괴물은 강한 발톱 공격을 계속 퍼부었고 M은 막으며 허점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이 생명체의 가죽은 너무 단단해 칼날이 거의 소용없었다. 반면 한 방 맞으면 치명적이었다. 리산드라가 사람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자 민도 안심했다. 확실히 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했다. 작은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힘을 합쳐야 했다. 제노 그레이블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밀어붙였고 바렐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가 약점이라 생각해 공격했지만 이 괴물은 불을 뿜기도 했다. 직접 공격하면 대응하지 못해 확실히 타 죽을 것이다. M은 멀리서 화염 공격을 피하며 검을 찌르고 바로 자세를 낮췄다. 새머리를 한 괴물은 꼬리로 공격했지만 오히려 그 꼬리가 잘려나갔다. 괴물은 상대를 강력한 적으로 보고 비명을 질렀다. M은 제노 그레이블의 불꽃에 밀려 다시 뒤로 물러났다. 약을 전달했는데 동생은 뜻을 몰라 손을 부딪히며 선생님의 성공을 빌었어요. 이후 급히 젊은이를 구하러 가 베로를 당황하게 했죠. 괴물은 공격을 시작했고 베로도 싸워야 했어요. 강력한 발톱 공격이 이어졌고 베로는 방어함의 약점을 찾았지만 생명체의 갑옷은 너무 단단해 베어내도 큰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한 방 맞으면 죽는 게 확실했죠. 리산드라가 사람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자 베로는 안심하며 시간을 벌었어요. 그가 나오면 함께 힘을 합쳐 물리칠 수 있었죠. 압도적인 힘으로 제노그랩은 적을 밀어냈고 베로의 몸에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머리가 약점이라 판단해 그곳을 노렸어요. 하지만 이 괴물은 불을 뿜기도 했어요. 정면 공격은 불에 타 죽을 수 있었기에 베로는 멀리서 불을 이용해 검을 던지고 바로 몸을 숨겼죠. 새머리를 가진 괴물은 꼬리로 공격했지만 베로가 베어 잘랐어요. 괴물은 강력한 상대를 만나 비명을 질렀고 베로는 제노그랩의 불꽃에 밀려 뒷걸음쳤어요. 이 공격은 막을 수 없어 거리를 유지해야 했어요. 괴물은 힘을 모아 베로를 밀어내고 멀리 떨어뜨렸죠. 베로는 시간을 벌며 괴물의 등에 올라타 베었어요. 괴물은 분노에 하늘로 날아올라 베로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는 꽉 붙잡았어요. 강한 바람에 눌려 결국 원래 자리로 착지해 싸움을 계속했어요. 제노그랩은 분노하며 주변을 용암으로 뒤덮었어요. 그는 이런 기술이 있을 줄 몰랐기에 난감했죠.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용암이 내부까지 퍼져 모두 위험에 처했어요.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판단. 용암이 녹인 땅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진했어요. 괴물은 고통에 불을 뿜어 베로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모두 피하고 검을 눈에 찔러 괴물을 아프게 했어요. 괴물은 몸부림치다 무기도 부러뜨렸죠. 다행히 리산드라가 싸움에 합류해 선생님을 도왔고 그녀는 높은 곳에서 검을 내려찍었어요. 괴물이 약해진 상태였기에 이제 승기는 선생님과 동료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녀는 스승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자신이 늦어 메인의 검이 망가진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포타와 2명은 안전했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셋이 함께 나서자 메인은 기뻐했다. 리산드라가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추억에 잠긴 듯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그들은 괴물의 다리를 협회로 가져가 보상을 받았다. 2사람은 이 괴물이 유명한 당황임을 알고 놀랐다. 그녀는 공로가 모두 스승에게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팀이 전멸했을 거라 했다. 베로는 겸손하게도 최종 공격자는 제자라고 말했다. 협회장은 깊이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지 몰라 했다. 칭찬을 들은 스승 리산드라도 만족해 모험가로 초대받았지만 검술교육만 좋아해 거절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스승이 모험가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과도하게 평가받아 쑥스러워했다. 리산드라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며 스승을 지나치게 칭찬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강했다.
그녀도 다시 검을 든 스승과 싸울 수 있어 기뻤다. 베로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녀를 칭찬했다. 덕분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성장했다는 칭찬에 리산드라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옛날 메인과 연습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해했다. 다음 날 메인은 쿠르니와 함께 검을 단련하러 갔다. 무기가 없는 스승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검을 고르는 중요한 임무가 있어 기뻤다며 오늘 스승과 함께 가게 되어 기뻤다. 알루시아도 조금 바빴지만 따라왔다. 그녀는 스승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러워 이번에 독점하겠다고 다짐했다. 무기점에 대해 묻자 쿠르니는 웃으며 도착하면 메인이 분명 놀랄 것이라고 했다. 그곳은 크지 않지만 최고의 장인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주인은 메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몇 년 전 검술 스승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인사했다. 양쪽 모두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했다. 그분은 고향 무도관에서 특별한 존재였다. 반더는 제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검 재련에 대한 열정으로 검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 무기를 잘 만들고 싶어 했다.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제자가 지금처럼 성장한 모습을 보며 메이는 매우 기뻤다. 기쁜 마음으로 물어보니 오늘 온 이유가 쿠르니의 무기수리 때문이라고 한다. 이 귀여운 동생은 주로 단검을 쓰는데 보니 꽤 심하게 고장나서 고쳐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 한다. 새로 사는 게 낫겠다는 조언에 베로 선생님이 그녀에게 물었다. 긴 검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느껴서 선생님도 단검이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게감을 느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양손으로 잡는 무기가 적합하다. 동생이 직접 잡아보니 무게감이 적당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선생님의 권유에 그녀는 즉시 새 검을 사기로 했고 이 무기를 쥐는 느낌이 정말 훌륭해 큰 만족을 느꼈다. 보관법을 묻자 주인은 각 검마다 따로 관리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바렐이 무기를 고를 차례가 되자 알루시아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실력이라면 특별 제작하는 게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그는 전투가 많지 않아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게다가 여기 모든 검은 좋은 품질이라고 했다. 말을 마치자 랜드라가 어제의 괴물다리를 들고 들어왔다. 라이벌과 마주한 두 사람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사이에서 중재하며 그녀가 왜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제노그랩에서 온 고급 재료로 내 검을 새로 만들고 싶어 했다. 주인은 매우 놀랐다. 이 재료로 무기를 만들면 틀림없이 희귀한 검이 될 거라고 했다. 알루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무기 공급은 자신들의 기사단 몫이라며 상대가 물러나길 요구했다. 베로도 할 말을 잃고 두 사람을 어찌할 바 몰랐다. 리산드라는 이것이 자신이 선생님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며 말했다. 미는 고장난 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았다. 주인도 선생님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라 조언했다. 베로는 선택지가 없어 결국 동의했다. 반더는 귀한 재료를 손에 쥐며 괴물 이름이 붙은 검이 만들어진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주인도 이미 계획을 세웠다.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요청했다. 일이 끝나자 그들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쿠르니는 선생님을 조금 더 독점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그 후 연습실로 가서 새 무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바르는 이미 이 무기를 써본 경험이 있어 스코헌터 검이 두 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첫째, 가로로 베는 공격은 원심력을 활용한다. 둘째, 리카소라고 하는 미세하게 갈리지 않은 칼날 부분을 잡으면 중심이 바뀐다. 이 잡는 방식은 다루기 어려우나 점차 익숙해진다고 했다. 나는 동생에게 손만 쓰지 말고 엉덩이로 칼을 휘두르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쿠르니는 옛날 생각이 났다. 그가 무도관에서 처음 제자에게 가르쳐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바렐은 배불리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지냈다. 모두 사랑스러운 제자들 덕분이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불행히도 전문 소매치기를 만났다. 그녀가 스치듯 지나가며 손을 뻗어 돈을 훔치려 했으나 막혔다. 베로는 놀라운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어 상대가 아무리 빨라도 현장에서 붙잡혔다. 도망치려는 그녀는 불마법을 사용해 공격해 거리를 벌려야 했다. 본거지인 범법자 소굴로 돌아온 뒤 그녀는 오늘 번 돈을 모두 그들에게 넘겨야 했다. 돈이 적다고 하자 그들은 숨긴 게 있냐고 물었다. 우두머리는 프레이야가 감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돈 벌려고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녀는 중요한 물건을 떨어뜨린 걸 깨달았다. 이쪽에서는 바로 그것을 주었고